우리 손주, 밤에 핸드폰 좀 적게 보는 게 어떨까? 눈도 나빠지고. 어머님, 그만 좀 간섭하세요. 이 집은 저희 가족 공간이에요. 그저 걱정돼서.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할머니로만 계시면 돼요.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얘기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뭐만 하면 간섭하시잖아요. 아이 먹는 것부터 자는 시간까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여보, 엄마가 그저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내가 엄마로서 무능하다는 말처럼 들려요. 맨날 우리 때는 하면서요. 엄마, 좀 이해해줘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알았어. 그래. 나도 너무 참견했나 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박순자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며느리의 그만 간섭하세요라는 한마디에 인생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도 남편 명의였고 그 집마저 담보대출이 있어서 결국 팔 수밖에 없었죠. 전세로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 부부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고 며느리는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둘 다 30이 넘은 나이에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퇴직금, 집을 팔고 남은 돈,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어 아들 부부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 자식이 고생하는 꼴은 참아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플 때 쓸 돈이 없어지더라도 자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웠던 건 등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이름으로 해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혹여나 빚을 지게 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이라는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일하러 나가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곧 태어날 손주도 돌봐주기로 했죠. 아들 내외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살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손주가 태어나고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며느리가 출근하면 손주를 돌봤습니다. 낮에는 장을 보고 집안 청소를 하고 때로는 손주 데리고 공원도 다녔습니다. 빨래도 설거지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손주가 우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죠. 그 시간이 제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 노후 자금은 모두 없어졌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야. 서로 조심하며 살아야지. 항상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주로 만들었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국도 자주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오늘도 화이팅이야 라고 말해주며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들도 늘 엄마 덕분에 든든하다며 웃었죠. 집안일은 모두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는 아침에 돌려서 점심때 널고 오후에는 개어서 각자 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매일, 바닥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 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발을 들여놓을 때 깨끗한 집을 보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 달래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목욕시키기,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장보기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했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하도록 신경 썼고, 특별히 세일하는 물건이 있으면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은 특별히 챙겨 사왔고, 아들이 퇴근길에 마실 맥주도 항상 구비해 두었습니다. 제 의견은 최대한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래, 젊을 때 친구들도 만나고 즐겨야지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좀 늦게 들어오면 어쩌지, 손주는 누가 재울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말에 쉬고 싶어 할 때도 그래, 피곤할 텐데 많이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제가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등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니까요. 때로는 손주와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가서 소소한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손주는 정말 기뻐했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항상 며느리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무거나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명절 때 며느리 친정에 가겠다고 할 때도, 제 생일에 가족 모임이 있어 못 온다고 할 때도, 그래, 잘 다녀와 라고만 했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며 쓸쓸함이 밀려올 때도 아들에게 전화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제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아이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걱정되어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밤에 핸드폰 좀 적게 보는 게 어떨까? 눈도 나빠지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만 간섭하세요. 이 집은 저희 가족 공간이에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저 걱정돼서.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할머니로만 계시면 돼요.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얘기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뭐만 하면 간섭하시잖아요. 아이 먹는 것부터 자는 시간까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여보, 엄마가 그저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내가 엄마로서 무능하다는 말처럼 들려요. 맨날 우리 때는 하면서요. 그때 손주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소리 질러요? 할머니랑 싸워요?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너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잖아. 손주를 방으로 데려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좀 이해해줘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알았어. 그래, 나도 너무 참견했나 보구나.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불청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먼저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어제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안 풀려서. 괜찮아. 내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화해한 듯 했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나는 손주에게 조언하는 것을 피했고 집안일도 며느리가 보지 않을 때만 조용히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더욱 외롭고 서글퍼졌습니다.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저 손주 건강이 걱정되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도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 가족 공간이에요. 그 말은 마치 당신은 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손주를 정성껏 돌봐온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면서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마다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 아들 승진 축하해 주던 날, 손주 첫 돌잔치. 모든 순간마다 저는 그저 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한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오후에는 주민센터 노인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했을 텐데 오늘은 머릿속이 복잡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에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순간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가족 일을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요리하며 가족의 웃음소리를 상상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직장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며느리와 저 사이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간섭을 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매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주에게 조언하는 것도 피했고 집안일도 며느리가 보지 않을 때만 조용히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더욱 외롭고 서글퍼졌습니다. 내가 지켜주려던 가족에게 내가 불청객이 되어버렸구나. 이 생각은 하루하루 더 깊게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는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는 필요한 대화만 짧게 나누었고 아들은 바빠서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생각하며 그리움에 젖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흐릿한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등기부등본이 생각났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상자를 꺼내 뒤적이다 마침내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적힌 제 이름, 박순자. 맞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돈을 털어 산 집이었고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제 집이지만 정작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모든 것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간섭하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살래. 더 이상 불편한 마음으로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다시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에 가고 며느리도 일을 하러 나간 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을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 집 매도하시려고요? 좋은 위치에 있어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이사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작은 집으로 갈 생각이에요. 복지주택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날부터 집을 비울 때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에 이 모든 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제가 산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았고 이제 남은 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아들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나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을 왜 파나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내가 산 집이란다. 남편이 떠난 후 너희를 위해 모든 노후 자금을 털어 마련한 집이지. 그제서야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편하게 살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제가 한 말 때문인가요?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아니야, 며느리. 내 말이 계기가 됐을 뿐이야.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야.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단다. 그날은 집을 보러 온 세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가족이었는데 제가 살던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상황이 묘함을 느꼈는지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우리 셋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웃 사람이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진짜 집을 파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집을 팔고 있어. 이미 계약금도 받았단다. 엄마! 왜 이래요? 말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도 이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줬고 너희는 말없이 내쳤잖니. 이제는 나를 위한 집을 찾으려 한다. 제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가 했던 말을 되돌려준 것임을 그녀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어. 식사 준비부터 청소, 빨래, 손주 돌보기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지만 항상 조심했단다.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결국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그 말이 내게 깨달음을 줬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사 갈 곳도 없고 돈도 충분히 모으지 못했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집을 판 돈의 일부는 너희에게 줄 거야.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나머지는 내 노후를 위해 써야겠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이미 이 집을 떠났단다. 이젠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저희 희생을 몰랐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고 저는 더 일찍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확고했고 집은 이미 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가 살 작은 복지주택을 찾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게 되지만 이제는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손주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 할머니랑 떨어지기 싫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 뿐이야. 자주 보러 갈게. 너도 놀러 오고. 할머니는 우리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집을 판 돈으로 저는 작은 복지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을 주었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온 날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제 공간이라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벽지 색부터 가구 배치까지 모두 제 취향대로 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자유였습니다.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아 꽃과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거실 한쪽에는 뜨개질 도구와 실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라고 저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떡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 오신 걸 환영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살게 됐어요. 저도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지만 나중엔 이 자유가 좋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영숙 할머니와 자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독립한 경험이 있어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주택 단지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등.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뜨개질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고 주의회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무릎 위 뜨개질 작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목도리였습니다. 한 땀 한 땀 떠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며느리도 아들도 아니야. 그냥 너무 오래 참은 나였어.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자식을 위해 썼고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렸던 거죠.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이영자 할머니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돼. 나이 들었다고 우리의 삶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73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 교실에 가고 점심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먹고 오후에는 뜨개질이나 텃밭 가꾸기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공원을 산책하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영화 상영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 가족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떨어져 살게 되니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손주는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손주와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복지주택 컴퓨터 교실에서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가끔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곤 합니다.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학교 발표회에서 노래하는 모습.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보다 혈압도 안정되고 표정도 밝아지셨네요. 네, 요즘 정말 잘 지내요.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뒷바라지하다 본인의 건강과 행복을 잊어버리곤 하시는데 박 할머니는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참았지만 나까지 없어지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게 내버려 둔 것도 결국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하다 문득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황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황혼은 결코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야. 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계속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